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 제비와 관련한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예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이어 북상한 태풍으로 참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태풍에다가 지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국가 재난 상황이기도 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에 상륙하면서 강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에서도 25년 만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층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고 산과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등 강풍과 호우로 서일본지대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11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비행은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사카의 관문인 간사이 국제공항이 물에 잠기면서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되고 수많은 승객들이 공항 내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사카나 교토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50여 명의 한국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현지에 고립된 한국인 규모가 50명을 뛰어넘는 규모이며 현지에서 항공사나 영사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태풍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유독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사카나 교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잦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관문인 간사이 공항의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네, 먼저 간사이 국제공항의 피해가 유독 컸던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 공항을 지은 구조입니다. 1터미널 빌딩과 A 활주로는 1섬에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1섬은 개항 이후 약 3.5m의 지반이 침하하고 활주로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2,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큰 파도가 치고 만조 현상까지 겹쳐 상당량의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오며 큰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2섬의 경우 1섬보다 활주로 높이가 약 4m가 높고 1섬이 파도를 막아준 효과가 있어서 침수를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당시에는 1섬 터미널의 지하에 6개의 고압 전기실이 있고 이곳은 공항 외부에서 오는 전기를 변전기로 바꿔 1기섬 전체에 공급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잠겨버리면서 1기섬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당시 간사이 공항에는 8천여 명의 일본 국내외 탑승객과 공항 관련 직원 등이 있었는데 정전으로 초기에 큰 불편으로 겪게 됐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주 안에 1터미널도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아직도 터미널 정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탑승 수속 등은 통상의 반 정도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지와 공항을 연결하는 교량 파괴 부분입니다. 육지인 오사카와 인공섬인 간사이 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크게 파손된 점이 피해를 키운 또 한 가지 원인이 됐습니다. 길이가 3.8km 정도인 이 다리는 양쪽에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 가운데로 철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을 당시에 공항에 각종 기름을 운반해주는 탱커가 떠내려가 이 다리와 충돌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육지로의 통행이 한때 전면 중지됐습니다. 태풍이 통과한 이튿날부터 부서지지 않아 통행이 가능한 한쪽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립된 승객들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타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좁은 교량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4km가 채 되지 않는 교량을 건너기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탑승객들이 큰 고생을 했는데요. 이 다리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부서진 부분의 충격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격의 범위가 크다면 보수 기간이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시 공항에 갇혀 있던 우리나라 승객은
5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보도에서 YTN을 비롯해 국내 언론이 최소 50명의 승객이 고립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는 확인이 된 사람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측이 우리 국민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측으로부터 우리 국민 10명이 분명히 공항 로비에 있었던 것이 확인돼 정확히 이 부분은 언급했던 것이고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50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이 우리 총영사관이나 항공사의 대처가 미진했다는 불만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항에서 아마 말도 잘 안 통하고 한때 정전도 됐고 이에 대응할 인력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연락이 초기에 사실상 불가능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됐을 우려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다 싶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간사이 공항에 고립됐던 8천여 명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죠. 5일 오전부터 자정쯤까지 모두 간사이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이런 재난을 맞게 되면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의 꼼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원님은 재난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폭염이 예년보다 기승을 부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대형 태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 8월에는 정부도 선제적으로 태풍 예보에 앞서 휴교령을 내리는 등 과거에 비해 유연한 대응이 돋보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태풍 피해에 대한 보도가 수도권 지역의 피해에 집중된다거나 정부의 대처가 맞벌이 가정 등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태풍뿐 아니라 다가올 폭한이나 폭설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폭염으로 1,3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에 시달렸고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언론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 여름은 그야말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해이기도 했는데 여러 기상이변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폭염은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폭염과 호우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뒤에 찾아온 폭염으로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고 폭염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자 폭염 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올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 10년 중 가장 강했습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원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열풍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상공에 강한 열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열돔이 오래 정체하면서 폭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염 기록도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낮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치솟으면서 1942년 8월 1일 기록된 대구의 40도 기록을 7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도 공식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근래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도 새로 섰습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부동의 1위였던 1994년 이 더위 기록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36일이나 지속했습니다. 올여름 찾아온 역대 최고 더위는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 겪어보는 이런 날씨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염이 물러나기가 무섭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일주일가량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어느 지역으로 집중될지 모르는 물폭탄이 집중됐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이번 주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은 30에서 80mm 사이로 철원과 동두천, 군산, 강화 등 많은 곳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철원에서 108.5mm, 서울에서도 76mm의 물폭탄이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가을 장마의 주된 원인은 북쪽 한기와 예년보다 뜨거운 바다였습니다. 장기화한 폭염으로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했는데 서해의 경우에는 가을 장마 기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내륙으로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일본을 강타한 슈퍼급 태풍 제비도 올여름 우리를 위협했던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런 날씨 재앙은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피가 풀린 듯 상승하는 지구 온도 탓인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죠. IPCC 이희성 의장은 지금 이 상태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올여름 찾아온 100여 년 만의 폭염이 앞으로 100년 뒤가 아니라 내년에도 당장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당사자국들과 21세기 말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가량 상승하게 되면 지구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내달 초 인천에서 총회를 열고 온난화 저지선 2도를 1.5도로 낮추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온난화 억제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던지는 기후 전문가들의 마지막 경고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제비와 관련해서 또 올여름 날씨 재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틴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높아진 하늘 덕분에 나들이 하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는 지난 방송에서 이번 가을 가볼 만한 여행지로 강원도 정선을 소개했습니다. 매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더욱 유용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정선 아리랑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어떤 매력들을 보여줬는지 살펴봤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땅속으로 떠나는 색다른 여행의 시작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금을 캤던 화암동굴을 향해 가는 길, 모노레일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자연 경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화암동굴은 금광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그동안 프로그램에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다른 동굴들과 차별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실제 금맥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금을 캘 때 쓰는 차감기를 직접 작동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 금광에서 금을 캐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것도 금광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금광을 지나 급경사의 수직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본 깊은 땅 속에는 6억 년의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6억 년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거대한 종유석과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유석 폭포는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동굴 속에서 인터뷰한 관광객들 또한 화암동굴의 매력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폐광을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시킨 곳이었습니다. 광부들이 실제로 입었던 작업복과 헬멧, 급여 명세서까지 보존되어 있어 석탄을 캐던 당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남아있는 수직 갱도는 석탄을 캐 여러 지역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료였습니다. 이어서 땅속으로 들어갔던 두 곳과 달리 시원하게 펼쳐진 강가는 정선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두 갈래의 물이 어우러진다는 아우라지에서는 나루터에서 전통 나룻배를 타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느리고 고즈넉한 나룻배지만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는 모습을 따로 부각시켜준 점은 여행지에서 잊기 쉬운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제작진의 섬세함을 느끼게 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을 밀어 전진하는 줄배도 독특했지만 그 위에서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목소리로 정선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선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의 맛을 찾아간 맛집에서는 곤드레밥과 감자 붕생이로 대표되는 정선의 토속 밥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독성이 없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곤드레는 정선의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합니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그 지역에서만 먹는 토속 음식을 맛보는 것일 텐데 감자 붕생이도 정선에 가볼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에서는 채굴을 멈춘 광산의 모습도 흥미로웠지만 6억 년의 세월을 간직한 동굴과 정선의 정취를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나룻배 체험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나룻배 체험에서 무형문화재를 모셔와 정선 아리랑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점은 여행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인 훌륭한 구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4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을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곳이 늘어나면서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에 대해 YTN이 보도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짧은 시간 여러 명을 고용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 일하기 어려운 노인층이나 학생층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이제는 보편화되어가는 추세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는 대학생의 사례를 인터뷰하면서 달라져가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환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예전에는 평일 전일제나 주말 전일제로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주 14시간 이하로만 고용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교사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교사의 계약서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 15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14시간 50분 등 10분 단위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 병가나 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공식 통계상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만 명 안팎이지만 초단시간 노동을 여러 곳에서 하는 중복 노동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권리 없는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양산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YTN에서는 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매년 11개월로 계약을 갱신하며 고용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쪼개기 계약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사적 영역에서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지적한 사례에서 보듯 공공 영역만이라도 쪼개기 아르바이트, 쪼개기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도록 먼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더라도 노동과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요즘 YTN의 권리 없는 노동자에 대한 조명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된 문장 보호가 사용된 자막이나 일관성이 없게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이 방송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있었던 구구절 집단 체조는 반미 색채가 사라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부각시켰다는 외신 기사에서 달라진 구구절, 신기술의 남북회담 부각이라는 자막으로 잘못 표기됐는데 9.9는 보통 가운데 점으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였고 이후에 방송된 자막에서는 수정된 자막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성추행 사건 관련 보도에서 뉴스큐의 이슈 스토리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얼굴 모두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후에 방송된 뉴스통의 대담에서는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시간대별 일관된 영상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했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메르스 감염병 관련 보도의 유의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메르스 관련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3년 전 학습 효과로 초동 대응이 비교적 신속했습니다. 지난번엔 38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한 사태였습니다. 당시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미흡한 대처로 관련 정보를 제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언론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와 오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발생 2주간이 넘도록 해당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괴담과 루머가 확산되고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측이나 과장된 확대 보도가 잇따르고 기사 제목에서 패닉, 공포, 창궐, 대혼란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서 언론 보도는 우선 국민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른 신뢰와 확신을 줘야 합니다. 3년 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은 감염병 보도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준칙에는 사실로 밝혀진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감염자에 대한 신상보호와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또는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성정적인 내용과
특히 감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떠넘기는 형식의 보도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확진자와 함께 입국한 탑승자 중 외국인 일부는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도 입국 과정에서 구멍 뚫린 검역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동안 신종플루와 사스, 에볼라까지 신종급성 전염병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기후와 환경 변화로 인해 불시에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마다 평소 정부는 구체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과 이에 따른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의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메르스 대책 회의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서 정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전염병 정보는 신속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정부에 혼선을 주면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원활히 소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언론은 정부 관계자나 제3의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론은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전략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균형 잡힌 감시와 비판적인 관점에서 대안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뉴스 보도의 생명입니다. 언론은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 수칙과 재난 방제의 길잡이 역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